저는 스테이킹이 다시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크립토에서 내러티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비싸고 느렸어요. 기존 산업에 없는 게 블록체인에만 있는 게 뭘까라고 해서 레이어 2 덕분에 굉장히 빠른 거래가 가능해진 거죠. 대표님, 알트코인 투자 요번에 내신 책에서 상승장에 유용한 크립토 내러티브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좀 어떤 이야기인가요? 앞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 알트코인의 성장은 명확한 기술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가 있는지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결국 명확한 기술이 있고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해야지만 가치를 많이 받더라라고 저는 생각해서 우리 알트코인 투자를 할 때도 그다음에 상승장에 돈을 벌기 위해서도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크립토에서 내러티브는 굉장히 중요하다. 기술 내러티브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도 사실 이런 기술적 내러티브 때문에 가치를 받기 시작했다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 결국 우리가 믿었던 이런 정부, 그다음에 금융기관들의 신뢰가 무너졌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간섭하지 않은 새로운 어떤 화폐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나왔었고, 그래서 누구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자산들을 이동시킬 수 있고 교환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했던 것도 사실 기술적 내러티브였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비싸고 느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없었던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처럼 탈중앙화가 되고 그 위에다가 뭔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좀 코딩할 수 있는 좀 설계를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은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결국 그 스마트 컨트랙트는 모르는 사람도 서로 원하는 계약 조건을 기입을 하고 그 계약 조건이 이행이 되면 작동되게 돼 있어요. 중간에 이제 누군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디파이라고 하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도 태동될 수 있었던 게 이 스마트 컨트랙트 때문에 사실 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스마트 컨트랙트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코인을 교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코인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하나의 디파이가 만들어졌잖아요. 디파이가 커지다 보니까 다뤄야 될 자산들이 많아지고 참조해야 될 가격 데이터가 훨씬 더 필요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왔던 게 바로 오라클 솔루션이었어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의 실시간 데이터를 어떻게 디파이로 끌고 올 수 있을까? 거래소에서는 10불인데 디파에서는 5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가격을 메꿔주는 차익 거래자들이 와서 물론 메꿔지겠지만, 그런 정확한 가격 데이터가 없으면 뭔가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맡겼던 자산의 평가가 제대로 안 되니까 청산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정확히 참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데이터를 제공했어야 됐고, 그 기술을 갖고 있었던 게 체인링크라서 체인링크가 엄청 인기를 받은 거죠. 20센트에서 지금 20불까지 상승을 했었으니까 엄청 큰 상승을 했던 것도 결국 기술적인 것이 있었고 기술이 시장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따라왔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더 얘기해 보면은 이더리움이 이제 느리고 그다음 비싸지다 보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빨리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롤업 기술이 나왔고 레이어 2가 나왔단 말이에요. 레이어 2라고 하면은 이제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같은 코인들이에요. 근데 이런 어떤 레이어 2들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거래 트랜잭션을 일으켜 주다 보니까 기존의 중앙화 거래소에서 만들 수 있었던 이런 거래 시스템을 디파이 위에서도 낼 수 있게 되었죠. 뭐 대표적으로 DYDX나 아니면 GMX, 최근에는 이제 하이퍼리퀴드라고 하는 거래소가 나온 것처럼 이런 어떤 레이어 2 덕분에 굉장히 빠른 거래가 가능해진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레이어 2 없었을 때는 시도는 되었지만 망했었어요. 이더리움이 이제 초창기 만들어지고서 2018년도쯤에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중앙화 거래소 같은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었거든요. 근데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뭔가 거래를 원활하게 해주려면 호가창에 누군가는 거래를 채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켓 메이커들이 이게 채우다 보면은 수수료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하게 됐었는데 레이어 2로 넘어오니까 속도도 빨라. 거래 수수료도 싸. 이제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레이어 2 때문에 중앙화 거래소에 똑같은 스펙을 가진 이제 탈중앙화된 어떤 거래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도 됐던 거고요. 이게 생각보다 알트코인 시장에 기술적인 진보가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있었군요. 그쵸. 굉장히 많았어요. 이 외에도 수십 개가 됩니다. 뭐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유니스왑도 그래요. 예전에는 사실 몇 안 되는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야지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알트코인이 너무 종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상장되지 않은 코인도 거래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거래소에 상장 안 되면 거래를 못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요거를 해결했던 게 유니스왑이에요. 유니스왑은 AMM이라고 하는 기술을 갖고 나왔어요. 뭐냐면 자동화된 마켓 메이커 시스템이에요. 중앙화된 거래소는 호가창을 채워주는 마켓 메이커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마켓 메이커가 없는 거래소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큰 바구니를 하나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묶어서 유동성을 제공하면 수수료를 줄게. 대신에 이 유동성 제공한 거는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제공돼. 그래서 이종 토큰을 쉽게 교환하는 매개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갖고 나는 USDT로 교환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더리움을 아니면 다른 잡코인으로 교환하고 싶을 때 유니스왑이 굉장히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유니스왑이 지금까지 아마 나온 지는 아마 8년에서 9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거래된 거래 대금이 5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오, 네. 엄청난데요. 5 트릴리언 달러의 이제 수수료가 이제 0.또 OBP 정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곱하면 수수료가 나오는 거죠. 수익이.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명확히 시장의 문제점을 찝어내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큰 어떻게 보면 가치를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거래소가 된 거죠. 대표님, 저희 투자자들은 이 돈을 벌려고 알트코인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크립토 상승장에 유용한 내러티브 이런 게 살아있는 코인을 잘 공부해가지고 미리 선점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막 정말 5배, 10배도 벌 수 있는 게 불가능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중요한 건 그런 코인들 혹은 그런 내러티브 어떻게 미리 좀 선점할 수 있나요? 일단 모든 그 블록체인 관련된 정보들은 구 트위터 X에서 그 정보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전 세계에 있는 이 블록체인 관련 리서처들, 그다음에 기업들이 전부 다 이 X에 소식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X에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온체인 데이터를 좀 봐야 돼요. 요즘은 근데 너무 좋아져서 더블록이라고 하는 이제 그 더블록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데이터를 쉽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디파이라마라고 하는 이 정보 사이트에서도 인사이트를 끌어낼 수 있는 데이터를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유용한 거는 어디로 자금이 많이 쏠리고 어디에서 자금이 가장 많이 유출됐을까, 이런 어떤 데이터를 보면은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지금 각광받고 있구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어플리케이션, 어떤 네트워크들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도 좀 보면 유용하죠.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는 그만큼 거래가 많이 일어났고, 거래를 많이 일어났다는 거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다 보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관심 있게 이제 보고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하이퍼리퀴드였어요. 하이퍼리퀴드는 그냥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인데 모든 게 다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이 돼요. 중앙화돼 있지 않아요. 다 탈중앙화예요. 근데 이 하이퍼리퀴드가 재밌는 점은 뭐냐면 수수료가 엄청 많이 발생이 돼요. 왜냐면 블록체인에서 이 선물 거래하는 이 고래들이 전부 다 하이퍼리퀴드 플랫폼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이퍼리퀴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나온 수수료를 전부 다 코인에 다시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하방이 좀 막히고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한 18불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다시 뭐 23불에서 25불 뭐 넘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거래 빈도가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거래소들이 돈을 더 잘 벌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래소 수수료로 뭔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좀 적당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코인들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기술적으로 최근에 이제 사람들한테 각광받고 있는 거는 다시 스테이킹이에요. 스테이킹이 원래 23년 말에서 24년 초에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POW에서 이더리움이 POW에서 POS로 전환하면서 이 이더리움을 예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을 이제 예치를 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8% 이자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사서 예치를 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개를 해주는 디파이 어떤 코인들이 유행을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라이도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런 스테이킹에 대한 관심이 올라온 게 밸리데이터들, 즉 데이터를 검증하는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최소 예치량을 높였어요. 그렇게 원래 32개에서 지금 1000몇 개를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나 데이터 검증을 못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러면 이거를 뭔가 중개를 해주는 어떤 코인들이 각광받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스테이킹에 대한 섹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 관련된 거는 뭐 라이도라고 하는 코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로켓풀이라고 하는 코인도 있고, 이런 어떤 그다음에 아이겐레이어라고 하는 이제 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종류의 그런 코인들을 좀 유심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대표님 그 디파이 농부 조 선생이라는 그 X 트위터를 이용하시잖아요. 네네. 주로 뭐 어떤 내용 받으시나요? 저는 대부분 기술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내러티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24년도 초에는 이제 AI, 이거 워낙 붐이었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AI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기존 산업에 없는 게 블록체인에만 있는 게 뭘까라고 해서 그런 어떤 글들을 많이 쓰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글도 많이 쓰고 있고, 확실히 변하고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 발전하게 되면은 은행들이 정말 곤란해질 거예요. 그리고 페이먼트 산업이 엄청 발달될 겁니다. 페이스북도 이제 구페이스북이죠. 이제 메타도 자신들이 만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거고, 로빈후드랑 비자는 이미 발행하고 있고요. 뭐 이런 어떤 그 M7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주들을 다루고 있는 회사들에서도 스테이블 코인들을 엄청 많이 발행할 거고 유통될 거기 때문에 이제는 국경 없이 어떻게 보면 그 달러가 이제 기축이 돼서 오고 가는 세상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들에 좀 관심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을 각 기업들이 이렇게 발행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넷플릭스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했다고 하면 넷플릭스 결제를 그 코인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한국 원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렇죠. 코인을 사서 하는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메타에서 이제 워낙 인플루언서들이 많잖아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이 많으니까 그 인플루언서들한테 이제 대금을 지급할 때도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모 거래소에서는 USDT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로 받으면 거기서 환전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원화는 점점 안 쓰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쉽진 않죠. 네. 대표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대가 스테이킹,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요게 올해 하반기에도 좀 유용한 상승장을 이끌 크립토 내러티브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스테이킹이 다시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킹 혹은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통해서 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이 또 관심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뭐 유심히 보고 있는 거는 팬들이라고 하는 코인을 좀 유심히 보고 있고요. 예, 이 팬들은 나온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해주는 게 뭐냐면 채권화된 것들을 전부 다 거래 쉽게 토큰화를 시켜주는 애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채권에는 원금과 이자와 그 다음에 기간이 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할인율을 적용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6개월 동안 이더리움을 그냥 안 건드려도 된다, 안 팔아도 된다라고 하면은 그 플랫폼에서 가서 사면은 더 싸요. 왜냐하면 미래 가치를 할인해서 살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어떤 플랫폼들이 있어요. 야,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그 금융산업, 은행이 하던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그냥 금융에 있는 모든 거를 요즘은 다 블록체인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게 예전에는 이해하기 어려워서 사람들이 사용 안 했는데, 이제는 시장이 성숙하고 사람들이 똑똑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다양한 전략으로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은 그런 아까 1, 2부에서 얘기했던 헤지펀드 혹은 뭐 기관 투자자들은 은행의 이런 전통적인 금융
뭐 파생 상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보다 코인 크립토 시장에서 하는 게 더 수익률이 좋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들어온 거고 실질적으로 훨씬 더 높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자금을 그렇게 쓰지는 않겠지만 일부 자금으로 테스트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대표님은 그럼 그 암호화폐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비율을 좀 어떻게 해요? 뭐 비트코인, 알트코인 뭐 이렇게 비중 같은 거요? 일단은 이게 시드 크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시드가 얼마 안 됐을 때는 당연히 이제 대부분 알트코인으로 사실 자금을 많이 불렸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반 정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알트코인과 그다음에 주식을 요즘 하고 있고요.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럼 제가 1,000,000원 가지고 이제 코인을 산다고 하면 비트를 사길 원하시는지 뭐 알트를 사야 되는지 뭐 알트 산다면 어떤 뭐 코인을 사는 걸 권하시는지. 저는 무조건 그냥 알트코인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돈 잘 버는 네트워크 관련된 코인을 사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뭐 대표적으로 수이나 솔라나 같은 좋은 네트워크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어떤 코인을 사가지고 상승분을 먹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알트코인에 대한 이제 오해가 이제 많이 있고 부정적 시각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알트코인을 공부하다 보면은 코인의 가격 상승은 사람들의 관심도 있지만 이 기술적인 내러티브와 그다음에 실질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알트코인을 누가 사라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름이 예쁘다고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좀 기초 자산이 되는 기술을 좀 이해하시고 좀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디파이 농부 조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